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어떠냐고 얘기하지 마라. 이게 아마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심정이실 것 같은데 우리 장 너무 안 좋았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라고 묻는 자체가 괜한 질문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미국이 빅스텝 발표하고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하루 반짝 올랐죠. 그러다 그 다음날 다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또 악재가 계속 스물스물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이 장에 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 경주마와 함께 하시면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달려줄 기수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투자 격언 중에 시장은 알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게 호재고 어떤 게 악재고 이럴지 헷갈린다. 이런 분들은 이분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이슈들 한 박자 빠르게 분석해 주는 분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날 뵙다가 오랜만에 다시 월요일 날 뵙게 됐는데요. 시장이 참 너무나 안타깝게 흘러가서 제 마음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현재로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예측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대응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대응도 큰 틀에서 보면 역시 저점 확인에 대한 대응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야기도 나눠보는 그런 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대응할지 좀 알려주시고요. 투자는 항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다 이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시장을 분석하는 게 필수가 아닌가 싶은데 리스크 분석은 기본이고 뚝심 있는 발언으로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지지를 받는 분입니다. 김태형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태형입니다. 자, 어느 때보다 멘탈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변 분들이 지금 투자를 떠나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환율은 어디로 가는 거냐, 지금 전쟁은 어떻게 되는 거냐 다들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포인트를 찝어가지고 제가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준인지 원장으로서 좀 더 열심히 오늘도 방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원포인트 레슨 하는 기분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대내외적으로 경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주요 경제 이슈들에 따른 투자 가이드 꼼꼼하게 이 장을 짚어주는 분이죠. 메이크잇의 이정민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에 소개를 좀 길게 하려다가 오늘은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모든 대중분들과 또 우리 소위 전문가분들 모셔서 다 같이 담소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들도 있을 거고 전문가마다 생각들이 다 틀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귀결점을 찾아내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모여서 한번 담소 나눌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오늘 전문가 세 분과 함께 경주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데일리 이슈 3개를 꼽아봤는데요. 장이 너무 안 좋고 다 떨어졌으니까 첫 번째 이슈로요. 올라간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통신 장비주가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어쩐 일인지 지금 다 떨어지는데 통신 장비주가 왜 올라가는지 이 얘기부터 한번 하죠. 삼성전자가 이 통신 장비주 올라가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1조 원대의 이제 5G 장비를 수주했다는 뉴스였었는데요.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창 5G를 이제 설치하고 네트워크를 깔다가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제 굉장히 속도가 더디게 됐었는데 최근에 미국의 제4 이동통신입니다. DC 네트워크라는 데에서도 이제 미국에서도 뭐 망을 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5G 장비 업체로 삼성전자가 1조 원대의 수주에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요즘에는 이제 내일부터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정책 테마, 정책이라는 거에 화두도 많이 타게 되는데 이번에 국정과제를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5G, 6G를 함께 추진한다. 뭐 네트워크 인프라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또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이 또 믹스가 됐고 또 시장이 이렇게 힘들어질 때는 또 뭐 하나의 희망의 불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정작 삼성전자는 아니지만요. 관련한 장비주의
어느 정도의 훈풍을 좀 불어넣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5G 관련 통신 장비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 삼성전자로 말미암은 성과인데 삼성전자는 정작 떨어졌어요. 네. 이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지난번에 버라이즌 매출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연에 한 280조 그리고 많게 잡으면 300조까지도 지금 가이던스가 나올 정도로 큰 매출을 가진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매출 규모가 한 1조 뭐 많이 나왔을 때 뭐 10조 수준의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 10조라고 하더라도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 정도의 매출이 추가로 발생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평소 때 우리가 판매하는 반도체보다 혹은 스마트폰보다 더 많은 영업이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좀 더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옳은 판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 통신 장비 5G 기반 이런 얘기 했는데 요거 말고도 눈여겨볼 만한 섹터까지 포함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지금 반격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네. 2년 내내 빠졌어요. 앞에서 우리 작가님이 잘 얘기해 주셨지만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고요. 네. 그래서 어떤 자그마한 물방울의 이게 반등을 보여주는 건데 네. 하나 큰 모멘텀이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 들어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요청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자금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작년 연말에 될 거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뒤로 연기가 됐고요. 그것이 올해 이제 하반기 4분기에 집행이 될 공산이 큽니다. 그 이슈가 같이 맞물리고 들어가는데 5G에 대한 어떤 큰 기대감은 계속 있었으나 앞에서 설명해 주신 팬데믹 이슈로 좀 투자가 지연됐던 부분. 이제는 좀 엔데믹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좀 반격이 시그널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종목으로 치면은 현재 대장은 한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HFR이라는 종목이 먼저 파동을 크게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눌림목을 먼저 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파동이 그려질 때 KMW, 오이솔루션,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군들은 움직임이 좀 더뎠어요. 근데 HFR이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건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5G 물려 계신 분들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실 거예요. 2년간 소외되셨을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1년 더 참으셔야 된다. 괜히 요거 팔아가지고 많이 빠진 다른 종목 들어갔다가 다시 또 1년을 허비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요거는 좀 추가적인 말씀인데 내일 SK텔레콤이 컨퍼런스 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개인 투자 자격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내일 5G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은 미래로 가고 있어요. 미래는 5G 기반으로 해서 뭐 우리가 자율주행차니 뭐니 다 가는 거죠. 그런데 왜 주가는 그렇게 반영이 안 되고 미국 주도 그렇고 우리 주도 그렇고 전 세계가 말이죠. 물론 악재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가는 미래에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주가는. 근데 왜 이러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처음 경주마를 했을 때 두 번째 코너였었는 거예요. 네. 메타버스를 놓고 막 굉장히 경론이 있었었죠. 네, 그때도 네. 플랫폼 관련주랑도 많이 있었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이 무너지지는 않고요. 네. 결국 메타버스도 언젠가는 실현될 현실이고 뭐 플랫폼도 앞으로 승승장구는 하겠지만 주식이라는 녀석이 시세를 항상 먼저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미 한번 세게 줬기 때문에 네. 그것들에 대한 확인 작업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주식의 역사이기도 하고 네. 과거 미국의 철도 버블이라는 게 있을 때도 결국 철도가 다 깔렸는데 네. 철도에 대한 시세는 한 3년에 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 철도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이제 이런 많이 수단 과정이 거쳤는데요. 다만 5G는 앞서 얘기했던 것과는 조금 결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메타버스라든가 또 플레이 투 언이라든가 K 게임이라든가 그런 거에 좀과는 다르게 네. 5G는 현재로서는 좀 더 실체도 있고 결국 5G와 6G가 깔려야 뭐 4차 산업혁명이든 자율주행이든 뭔가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앞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성장 테마 중에 그래도 하나를 잡는다면 이제 5G, 6G 뭐 이런 것들을 좀 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작가님 말씀하실 때 우리 이쪽도 한 번씩 네. 봐주시면 카메라가 이쪽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말씀 중에 한 1년 예. 더 기다리시라. 네. 지금 뭐 조금 반등한다고 팔고 이러는 것보다는 예. 조금 견디셔야 된다 이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그러신다고 1년이나 기다려야 되는 장이냐 지금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보다는 좀 줄여서 6개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왜냐하면 먼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네. 좀 반등의 어떤 시그널은 보여주고 있어서 좀 네. 긍정적으로 보는데
모든 시장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작가님도 뭐 잘 설명하고 계시고 모든 측면을 보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반도체 지금 시스템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테슬라의 과거를 보면 현재 진행형에 놓여 있는 모든 업종들이 전 보인다고 보거든요. 테슬라 망한다고 했었습니다 원래. 주가 성장 산업이었고 미래 기대주였는데 기대감을 받았다가 실적이 안 나오니까 곤두박질 쳤다가 자동차 한 20대 만들 때 얘기 그렇죠. 아니에요? 이제 잘 만들고 과정이 보여지니까 주가가 레벨업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메타버스나 모든 성장 산업들이 다 매한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과도기적 측면으로 기대감이 왔다가 돈이 좀 빠져나갔다가 실적이 안 나오니까요. 근데 이제 이것이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 한번 주가 레벨업이 나온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냉장고 나올 줄 몰랐잖아요. 그리고 핸드폰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 쓸지도 몰랐고. 백투더 퓨처에 휴대폰은 없었어요. 그렇습니까? 공중전화 하더라고. 근데 이런 혁신적인 물건들이 나오면서 계속 미래로 향해 가는 것인데 네. 이런 게 눈에 보이는데 예섬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근데 믿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네.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를 믿고 따라가는 그런 어떤 강단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5G 관련해서 조금만 제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이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5G 같은 경우 우리가 통신 장비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안보랑 연결이 됩니다. 네. 이게 실제로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이제 백도어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서 퇴출되는 조치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전 세계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본인들의 통신 사업 혹은 통신 장비에 대해 가지고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원래는 통신 장비 업계에서 글로벌에서 조금 좀 본인들의 파이가 있다가 문제는 이게 점점 시장이 위축되고 난 뒤에 위축에 대해서 이 경쟁력이 뭐가 떨어지냐를 봤더니 인건비, 제조비 말 그대로 가격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그 통신업체들조차도 유럽이나 한국이나 일본의 장비를 쓰더라라는 게 나왔는데 그런 관점에서 정부 측에서 특히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고 유럽 정부도 마찬가지고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자금을 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중국 화웨이가 빠진 자리에 한국이 들어가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지만 거기에는 유럽이나 그리고는 일본이나 많은 경쟁자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또 성장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거를 마냥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한국도 이제 내수 산업이 너무 작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8GHz를 까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지금 통신사에서 아무래도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새로 나온 화두 자체 하나가 이제 5G 중에서도 이제 기업들이 쓰는 B2B 관점에서 약간 인터넷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5G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프라이빗 5G라고 부르던데 그쪽 관련된 보고서가 아침에 좀 나오면서 좀 더 오늘 불을 붙인 건 맞습니다. 다만 근데 그쪽에 대한 시장 규모나 우리가 수출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지금 나온 숫자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내가 물려 있으니까 물을 타야 된다. 혹은 내가 지금이라도 들어가 가지고 한번 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5G 장비 산업은 중소규모의 하드웨어 산업입니다. 이 동네를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하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G 관련 얘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IPO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공모주가 뭐 좀 시들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도 그래도 이제 공모주 청약하려고 기다리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IPO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죠. 지난 수요일에 저희가 얘기도 했었는데 SK 쉴더스가 포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SK 쉴더스가 공모주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네. 오히려 바꿔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SK 그래요? 쉴더스 입장에서는 지금의 나쁜 시황이 오히려 SK 쉴더스한테 찬물을 뒤집어 씌웠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수요 예측에서부터 많은 실패를 했었고 난항을 겪게 됐었고요. 결과적으로 조금 이따 또 같이 우리 전문가분들이랑 얘기는 나누겠지만은 구주 매출이 컸던 부분들을 이것도 시장이 뭐 돈이 돌고 돈이 많고 이럴 때야 그냥 눈 감아주고 가자 하지만은 네.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돈이 많을 때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게 되거든요. 네. 막 그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SK 쉴더스가 일단은 요번에는 네. 못하겠다. 좀 더 장의 추이를 보자라고 해서 이제 공모에 대한 것들을 접게 됐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계속 악순환이 도는 거죠. 네. 공모주를 철회해 시장 더 나빠지겠구만. 네. 시장이 나빠져서 철회한 건데 그렇게 그렇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이제 그런 주고받아 거에 버리는 거예요. 한 역할을 네. 하게 된 거예요. 예. 근데 SK 쉴더스 상장 폐지 얘기 나오면서 SK 쉴더스의 주가를 어디하고 비교할 것인가? 뭐 물론 있잖아요. 지금 보안업체들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SK 쉴더스가 IPO를 하는 과정에서 구주 매출도 문제가 됐었고요. 네. 그리고 좀 비싸다는 의견도 좀 많이 나왔던 이유가 우리가 보안이라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뭐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기업처럼 네. 클라우드 보안, 사이버 보안 이런 쪽으로도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캡스처럼 우리가 실제로 하드웨어 보안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SK 쉴더스는 본인들의 기업 가치를 사이버 보안 쪽을 중심을 맞춰가지고 IPO 가격을 산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실제로 SK 쉴더스의 재무제표라든지 그리고 다니는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실제로는 하드웨어 보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차를 타고 가가지고 우리가 삐용삐용 울릴 때 그때 이제 문 열어주는 그런 것에 대한 매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약간은 비싸다라는 괴리율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정말 성장성이 있냐, 뭐 네트워크 보안을 하니 무엇을 하니 이러는데 국내 기업 문화 특성상 SK그룹 같은 경우는 SK 쉴더스 내에 있는 그 캡스라는 그런 기업들이 SK 하이닉스 이런 곳에 대한 보안을 담당하고 SK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을 담당합니다. 근데 이것을 삼성은 삼성 SDS 가고 있고요. 롯데 같은 건 롯데정보통신이 따로 있습니다. 효성그룹도 따로 있고 포스코도 따로 있고 모든 대기업이 내부 거래, 그러니까 보안을 문제로 외주에 맡기지 않고 본인들의 그룹주에 대해 가지고 본인 그룹사에 대해서만 이제 내부 거래로 막 이렇게 매출을 일으키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미국에 있는 이런 스타트업들에 비교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는 지금 성장성을 바탕으로 IPO 가격을 매겼는데 요거 자체도 기관들이 조금은 동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철회까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SK 스퀘어 주가 나왔었는데 52주 신저가예요. 그죠? 이거 저 IPO 철회한 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관계가 다 있고요. 근데 철회 자체가 저는 잘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원래 분을 좀 이쁘게 치장을 해서 네. 장이 좋을 때 이제 저는 소위 시집 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쁘게 치장받아서 좋은 날 잘 가고 싶지. 네. 지금 이렇게 뭐 시장 안 좋은데 억지로 뭐 어거지로 한다고 해서 청약률이 뭐 좋을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장애 쪽에서 기존에 기대했던 분들은 실망이 다소 있겠지만 지금 이 구간을 피해서 다시 재도전을 했을 때 오히려 더 크게 빛을 발할 수 있다. 지금 무리하게 상장해봐야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빛을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잘한 결정이고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내일 좀 컴플러스 콜에서 좀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장 분위기가 원체 안 좋으니까 눈치껏 돌려까기식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저 5월 둘째 주 공모주 청약 일정 나와 있는데 그거 보면서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게 원스토어인가요? 그리고 또 리치 관련주들 있죠? 이런 데들은 어떻게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원스토어가 12, 13일에 있네요. 네, 원스토어는 제가 조금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이게 게임 관련된 친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은 게임을 좋아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원스토어를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마트에 입점한 떡볶이집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원스토어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걸 뭐 구글이나 애플을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iOS에 있고 iOS에 있는 앱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앱을 팔고 있고 그쪽을 통해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OS 내에 있는 앱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본인들의 상품이죠. 앱을 팔고 수수료를 받고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결제를 본인들이 이제 수수료를 중간에 수취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원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인들이 이렇게 시장을 확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제 애플을 통해서 결제할 때와 그다음에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결제할 때 그리고는 원스토어를 통해서 결제할 때 원스토어 결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제일 큽니다. 그것 때문에 매출이 점점 늘려나간 건데 말 그대로 스타트업의 특성이죠. 돈을 뿌려서 회원을 모집한다라는 방식인데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그러면은 OS를 갖고 있는 구글과 애플의 경쟁을 할 수 있냐? 그리고는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냐라는 문제점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원스토어가 우리가 IPO를 해서 그 돈으로 해외 진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또 게임 시장의 특성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부분 유료화라고 해가지고 게임을 설치하고 난 뒤에 계속 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러다 보니까 원스토어의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거는 우리나라나 대만,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동북아시아에 좀 집중되어 있는 사업 모델, 게임 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어플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플 개발자들을 끌어들여야 되고 그럼 어플 개발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많은 좀 플레이어들을 끌어들여야 되고 이런 문제점에서 과연 원스토어가 지금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앱스토어나 아니면은 그 iOS 같은 이런 OS 기업들을 상대로 좀 승리를 할 수 있을지 비중을 늘려나갈 수 있을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 거래 대금이 1.1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매출이 2,100억입니다. 거래한 게 1.1조고 거기에서 본인들의 매출로 인식된 게 2,100억이고요. 영업 손실이 60억입니다. 근데 IPO하면은 1.1조 원 수준으로 IPO가 된다고 하거든요. 조단이네요. 네, 이번에도 조단이 IPO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면은 싸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시황에서 요런 가격으로 나오면은 과연 투자한 분들이 조금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고민이다, 걱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원스토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봤습니다만은 이번에 공모에 많이 몰릴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어요. 장 분위기로 봐서. 그래서 전혀 안 들고요. 네. 저는 이거 지금 네 종목 사실 좀 뭐 기대되는 종목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뭐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은 원래는 이 공모주라는 것은 따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막 분위기가 막 활활 탈 때 투자자들의 관심이 생기는 것이고 물론 이제 비상장으로 갖고 계시다가 이제 상장하는 분들은 수익을 보시겠으나 이제 기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솔직한 얘기로 신규 상장 종목을 매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라면, 그죠? 그 정도 자금이 있다라면 기다렸다가 네 종목 추가해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런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IPO 시장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자, 이제 뉴욕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급락했는데 전고점 대비 25% 빠졌는데 CNBC에서 더 빠진다. 이거 바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겁납니다. 어디까지 빠질지. 시장을 예측할 때요. 네. 보통 우리가 세 가지 정도 봅니다. 뭐 재료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뭐 지표라든가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재료들이 있겠고요. 수급이 있을 겁니다. 뭐 큰 손들의 자금들이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가 패턴이라는 건데요. 패턴을 아마 CNBC는 이야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10% 정도의 하락은 늘상 나옵니다. 뭐 나왔다가 하고 안 나왔다. 근데 우리가 20%부터는 약간 긴장을 하게 돼서 20% 이상 빠질 때를 이제 본격적인 베어 마켓이다. 약세장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한 시장이 20% 이상 무너지고 나면 재빨리 회복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통계를 쭉 냈겠죠. 패턴화 해봤겠죠. 근데 20% 이상을 빠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0%는 다 갔더라 하고 뭐 최악의 경우에 우리 2008년 세계 금융위기도 있었고 뭐 그전에 오일 쇼크 등등을 따지면은 뭐 마이너스 40% 이상도 나오기도 했었으니까 아마 CNBC에서 이미 나스닥은 20%를 깠으니까 약세장에 들어갔죠. 그리고 한 24, 25 정도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으로 봤을 때 좀 더 하락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러나 이것도 앞서 말한 것처럼 재료와 수급에 따라서 또 다른 이야기가 되죠. 당장 뭐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전승절에서 지금 예상을 깨고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잘 풀린다든가 이런 재료 하나로 또 시장은 바꿔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과거의 흐름, 과거의 역사적 패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예측이었다 또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게 요즘에는 이게 저 악재인지 호재인지를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FOMC가 0.5%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예상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빅스텝으로 가고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얘기를 안 했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사라졌으니까 그 다음에 하루 반짝 장이 반응을 해서 쭉 올라가서 저는 내심 그날 목요일 날 우리 경주마가 없었어요. 아깝다. 우리 저런 호재를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이젠 계속 가겠지. 그랬더니 악재들이 막 불쑥불쑥 튀어나왔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가야 되잖아요. 네, 이게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증시는 오르면은 올랐다고 이유를 찾고요. 떨어지면 떨어졌다라고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목요일 날 그때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올랐으니까 그런 마음이 든 거고요. 반대로 금요일 날 많이 떨어졌으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안 하길 잘했다. 네,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게 사후 해석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금리 인상이 호재냐 악재냐를 구분을 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렸을 때 미국이 지금 달러를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서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심각한데 그러면은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는 0.75를 올린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0.75를 올리면 어떡할까라고 걱정을 하면서 막 2주, 3주 조정을 받다가 0.5 올린대 하고는 그날은 반짝 올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난 뒤에 6월에는 7월에는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그래서 기준금리가 좀 높은 수준이냐 낮은 수준이냐 놓고 보면은 우리가 7월까지 계속 기준금리를 올려서 1.75 혹은 2%까지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보시면은 여전히 저금리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수준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아까 시스템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패턴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어떻게 보냐 그러면은 지금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거 맞습니다. 지금 악재냐 호재냐. 근데 우리는 주식도 보셔야 되지만 조금 더 레벨을 높이시면은 채권시장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채권시장이 주식보다 훨씬 더 큰 돈이 돌아가는데 지금 채권시장이 정신을 못 차리고 패닉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지금 FOMC에서 우리는 0.5%씩 여러 번 올릴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럼 여러 번 올렸을 때 어디까지 올릴 거요라는 얘기는 잘 안 해줬고요. 애매하게 중립금리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한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말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서 3%까지 올리면 3.25%까지 올리면 이라고 투자자들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할 때 채권 투자자들은 본인이 들고 있는 채권의 지금의 금리를 봅니다. 지금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3.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준금리가 3.2%까지 가면은 내가 지금 들고 있는 10년물 국채 3.1%짜리는 버려야 되는 말 그대로 기준금리만큼도 이자를 받을 수가 없는 정말 지금 이게 자산으로서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시장이 아직도 패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시장의 반등을 노린다? 그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냐라고 질문 주셨고 그다음에 이게 뭐 떨어지냐 오르냐 호재냐 악재냐 이런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시스템적에서 채권시장이 아직까지도 방향을 못 잡고 있다. 그리고는 전쟁도 아직까지 방향을 못 잡고 있다. 뭐라도 하나 안정이 돼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저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PE 기준으로는 우리 PER이라고 부르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기준으로 10 언더로 떨어졌습니다. 9.6, 9.7 정도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17 정도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거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떨어진다라고 보는 분들은 아니야 이거는 좀 급락이 나올 수 있어. 아주 불안한 상황이라고 매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워렌 버핏처럼 정말 큰 돈을 굴리시는 분들이나 장기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냉정하게 기업의 가치를 분석을 해가지고 애플 싸네, 삼성전자 싸네 이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그 힘싸움이 바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금리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인플레 우려 겹치고 고용 관련 지표 보고 이러면서 또 의학하고 반응하는 거죠 지금? 다 떠나서요.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을 대변해서 대중 심리를 대변한다 생각하시고 네.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겁나요. 겁나서 네. 덤비기가 무서워요. 그리고 원래 두려워요. 지난주까지는 네. 저점 매수 하시려고 딱 노리고 계셨잖아요. 사실 지난주에는 조금씩 샀어요. 그죠? 네. 근데, 근데 지금은 이번 주에 딱 들어오고 오늘 월요일 딱 이 시점에서 오늘 이렇게 되니까요. 네. 저는 그냥 관망하면서 보기만 했거든요. 내일 못 들어가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아마 모든 분들의 심리가 아닐까 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다들 마찬가지예요. 확실히 뭐 여기가 저점입니다. 추가 매수 하셔야죠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다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닥이 어딘지를 예측하는 행위가 지금은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밀려 그러면 언제든지 마음 먹고 밀 수 있고 반격을 주려고 하는데 반격 줄 수 있는 호재성 이슈는 지금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상황. 뭐 트리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우리 또 작가분이 채권 이야기 하셨지만 저는 채권 매도 자금이 주식으로 가던가 주식 매도 자금이 채권을 가던가 해야 되는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둘 다 관망 중입니다. 그러면 이 핵심 트리거는 모든 지표들이 좋게 나왔을 때 자금 이동이 하는 게 아니라 이쯤 됐어 하고 먼저 움직이는 큰 돈이 목돈이 먼저 움직일 거예요. 그때 채권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3%, 3.1은 이미 연준에서 예상했었던 연말 기준금리 목표치까지 이미 선반영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먼저 빠지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개인적으로 이것이 트리거가 될 거다. 딴 거 저는 지표를 안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수급이 외국인들 수급이 돌아서기에는 저는 쉽지 않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이제 모든 지표들이 확인이 되고 하나 제가 제일 좀 우려스러운 건 아까 우리 사담으로도 우리 정 작가님하고 좀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이 끝자락에 가장 안 좋은 파동이 뭐냐면 실업률이 4% 이하로 떨어지는 거. 이게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다음에 실질 임금 상승률이 5%를 넘어가는 거. 이때가 순환마의 마지막 끝자락이에요. 모든 지표가 좋아졌을 때 연준은 금리 인상을 강하게 밀어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가 완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도 잡고 경기 침체도 잡는다? 두 마리 토끼 절대 못 잡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하나를 버릴 거예요. 그 트리거가 무엇인지를 관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섣불리 현금을 쓰지 않고 대기하는 것이 돈이 답이다. 그렇죠. 돈을 돈을 쥐고 갖고 있어라. 있는 것이 왕이고
현금도 주식이고요. 관망도 투자입니다. 근데 지금 또 하나가 각종 지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중국 도시 봉쇄 말이에요.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거든요. 근데 사실은 전쟁도 여파가 심하지만 중국의 도시 봉쇄도 그 여파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금리를 올리는데 0.5를 올리든 0.75를 올리든 1%를 올리든 물가만 잡는다면야 한번 해보죠. 근데 지금 시장의 각성은 금리를 올려도 물가를 못 잡을 수도 있겠다 네. 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에 나오는 인플레가 거의 복합 인플레거든요. 수요 비용이 함께 견인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중국발 네. 공급망 파괴를 하는 겁니다. 네. 중국은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면은 저게 머지않은 이제 그 정책을 일단 펴고 있고요. 시진핑이 내렸기 때문에 엑시 플랜 빠져나오는 출구 전략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4천 명씩 나오잖아요. 네. 그럼 제로 코로나가 아닌데 이걸 멈춘다?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언제가 맥시멈 끝이냐? 11월에 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시진핑의 3연임이 결정되긴 하는데 우리가 최대치로 민다면 이번에 제로 코로나 봉쇄를 11월까지도 중국은 끌고 갈 수 있겠다. 시진핑은 자신의 독재를 위해서 이미 아시안 게임도 연기가 돼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무서워요. 올림픽을 강행했잖아요. 더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시안 게임은 못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러면은 지금 우리 생각보다도 중국 안의 사정이 더 심각한가? 이런 그렇죠. 걱정 때문에. 그럼 이제 거기 뭐 정치적인 이런 거 오늘 빼고 네. 그럼 이제 11월까지 끈다. 네. 제로 코로나를. 인플레를 계속 양산해 낼 텐데 음.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양산해 낼 텐데 물론 이제 또 깎는 측면도 있죠. 뭐 원유 수요가 줄어든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 얘기는 또 차치하고서라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인플레라는 것이 이게 꺾을 수가 있을까? 네. 우리가 뭐 여름까지, 뭐 가을까지.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시장을 본다면 네. 코스피만 보면 2,590일 지키는가? 에? 외국인들 다시 돌아와서 한 5거래일 연속 적어도 1조 원 이상은 사줘야죠. 뭐 이거 두 개 보고 일단은 추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2,590을 지키는가? 아니 전에 왜냐하면 그 삼성전자 35,000원쯤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제가요? 예, 그렇게 저는 저 5만 8천 원 얘기한 것 같은데 사담으로 3만 5천 원 아니라. 지금 아니 6만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아 6만 5천 원. 네네네. 70. 근데 진짜로 그렇게 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게 겁나는 게 지금 2,590 얘기를 하셔서 아니 2,500이 아니라 요번에 네. 그 2,591이 예. 전저점입니다. 전저점인데. 코스피에. 근데 미국은 전저점을 깼죠. 예, 우리도 우리는 깰 지금 것이냐. 강력하게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이제 여기서 지키고선 이렇게 이륙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기도 네. 한데 2,591을 못 지켰을 시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결국 시장에 우리가 좀 맘 놓고 하려면 네. 외국인이 먼저 들어와 주고 예. 그거 보고 뒤쫓아가는 게 덜 먹더라도 아니 그래서 뭐 이게 안전하지 않나? 예. 무서운 예언을 자꾸 하시면 안 돼서 무서워서. 아니 좀 예언이 아니라 이건 근데 우리가 냉철하게 지키길 바랍니다. 지키길 냉철하게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면 지켜야 됩니다. 지금 봉쇄령 얘기하셨잖아요. 예. 중국 시진핑은 그 봉쇄령으로 공급망 카드를 쥐고 있는 거고, 그렇죠. 푸틴은 에너지 예. 쥐고 있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은 달러로 돈을 쥐고 있죠. 자기네를 지키려고 하고 각자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낀 우리 한국 증시가 지금 껴 있어서 그렇지 이것이 조율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 이슈가 맞물려 가다 보니까 반격다운 반격, 그러니까 호재.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 좀 탁 치고 올라가 줄 수 있는 어떤 그 기대감 자체가 지금 없다라는 거죠, 시장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중국발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공급 쇼크 뭐 이렇게 표현하던데 이것도 길어질 것 같단 말이잖아요. 지금 공급 쇼크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원자재 관련돼 가지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보시면은 지금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구리, 이제 미스터 코퍼라고 얘기하는 구리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알루미늄이나 아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좀 하락을 한 상황이에요. 고점 대비로. 네. 실제로 이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금속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제조업 기반의 산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원자재 가격은 그래도 조금은 이제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2020년도에 겪어봤다시피 지금
지금도 우리가 뭐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중국 앞바다에 있는 배들의 뭐 대수 이런 거 확인해 보시면 시커매요. 아니면 서해가 지금 아주 배들로 도배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상하이가 먼저 봉쇄를 당하고 다른 항구들도 봉쇄를 슬슬 시작을 하면서 지금 물동량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 물동량이 뭐 40%가 줄어들었다. 중국 내에 또 이제 대중교통에 사람이 없다. 공장 안에 사람을 이제 가둬놓고 생산을 시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래서 2020년도에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중국에서 생산도 문제가 있었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소비도 엄청나게 좀 많이 땡겼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서 많이 땡겨갔다라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소비를 2020년도처럼 강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는 우리가 2020년도에 이제 충격이 있었던 중국 내의 생산이 문제가 있었던 그때처럼 중국이 공장을 못 돌리느냐라고 놓고 보시면은 중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장 안에 감금을 시켜놓고 생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계속 이제 소비가 2020년만큼 불이 붙은 상황은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때만큼 우리가 이제 돈을 막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지급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수준의 뭔가 좀 공급망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는 조금 과한 걱정일 수도 있다. 이거는 실제 소비 데이터를 보고 재고 데이터를 보면서 좀 천천히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중국발 공급 쇼크에 뭐 전 세계가 지금 뭐 파랗게 질리는데 우리는 바로 인접 국가고 워낙에 중국화 교육이 많기 때문에 중국의 공급망 쇼크에 크게 영향을 받는 섹터들 뭐 거의 다겠죠. 배가 못 진입이 안 되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봉쇄령을 통해서 지금 중국 자체 출혈을 내고 있으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제일 이 나쁜 놈은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분위기를 이용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고 달러 강세를 통해서 자기네 부채를 해결하려고 지금 노림수를 두고 이 분위기를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중국 봉쇄령, 우크라이나 오늘도 지금 제가 계속 대화를 하고 있지만 계속 지금 오늘 전승기념일. 전승기념일 그 발언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저는 차라리 아까 제가 정철진 우리 작가님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경제평론가님이셨는데 수정 정정하게 사과드리고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정 앵커뿐만 아니라 저 대선배님처럼 제가 보고 TV를 통해서 많이 봤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대기실에서 2008년도에 어떤 우리가 이제 정부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경험치를 살짝 운을 떼시다가 우리가 지금 스튜디오 들어왔어요. 저는 그 얘기를 죄송합니다만 조금 더 듣고 싶어요. 또 이 얘기가 실전에서 우리 대중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08년이면 MB 정권 때 얘기 그죠? 뭐 윤석열 정부가 또 내일 출범하니까 그때 제가 당시 이제 기자 시절이었었고 그때 좀 생각들이 좀 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2008년 5월, 6월, 7월도 극심했던 인플레였었고요. 다 잊혀진 기억 같지만 그때 인플레도 한 6%대가 나왔을 겁니다. 아, 그랬나요? CPI가 거기에다가 금리도 계속 올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용 좋은 분들도 7% 정도였었고요. 8%대였었고 그러나 그 시절을 살던 2008년 여름을 살던 우리는 부동산도 이미 한번 2006년에 한 번씩 다 튀어 올랐기 때문에 불을 느꼈었고요. 코스피도 2000을 찍고 물론 그때 2008년 여름쯤에는 아마 한번 1차 하락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해 이제 10월에 뭐 리만 브러스가 터지고 뭐 파생상품 뭐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등등이 나왔었는데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인플레를 세게 밀고 그걸 잡으러 이제 금리를 올리는데 그럼 결국 그 물가를 잡은 게 금리였냐? 되돌아보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일종의 또 다른 파국, 또 다른 핑계거리의 쇼크 그걸 통해서 물가와 금리를 한 번 더 눌러지는 이제 그런 형태였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인플레를 금리 올려서 잡을 수 있는 인플레인가? 물론 모든 재료가 딱딱딱 다 풀리는 거예요. 막 중국도 갑자기 제로 코로나가 되고 러시아도 뭐 전쟁 포기하고 기후도 좋아지고 그렇지 않은 이상은 끝을 한번 가는 게 그동안의 뭐 패턴 생리였었다라고 한다면 시장도 끝을 본다는 건 끝을 보고 튄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럼 2008년에 8982 당장 2009, 2010년에 이제 차화정 열풍으로 2,300을 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제 기억은 MB 때
막 다들 주식 막 패닉 상태였을 때 지금 사라. 지금 사면 돈 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정하자면 그때 그런 패닉이 온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러나 알았어요. 그런 이 지금 물가와 금리의 이것이 네. 우리가 금리 올려서 물가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순진할 수도 있겠다. 그냥 한번 그때를 떠올리게 한다. 네. 요즘 이런 그 현상이 그 얘기였고요. 우리 인플레 얘기를 지금 했는데 현실 인플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한국의 인플레가 3분기에 절정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3분기에 절정에 이를까요?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한국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분석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원자재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수입한 원자재를 가지고 우리가 플라스틱을 만들고 정유를 하고 그다음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철강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하는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 외환 시장의 분위기와 원자재 시장의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예상을 좀 가져가면서 우리나라가 3월까지는 계속 물가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이건 좀 돌려 말하면은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2분기 그리고 3분기에도 연속적으로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뭐 금리 인상을 한다. 그리고는 뭐 중국에서 쇼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전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뭐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환시장 5월 FOMC 끝나면은 돌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잠깐 돌렸다가 제자리로 돌아가가지고 여전히 횡보를 하고 있고요. 이제 1270원대가 어느덧 익숙해지는 상황까지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환도 우리가 함부로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전쟁도 우리가 함부로 예측을 할 수가 없고 거기다가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에서 조금 빠지고는 있습니다. 네. 원인 자체가 중국에서 수요가 둔화된다라는 것 때문에 빠지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좀 믹스가 될지는 우리가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는 참고만 하시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중국에 판매하는 거 이렇게 화장품이나 소비재 말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라고 놓고 보셨을 때 반도체 시황 그리고 2차 전지 시황 이런 걸 놓고 보시면은 여전히 전기차는 계속 뭐 중국에서 유럽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판매가 많이 되고 있고 반도체는 계속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만 더 첨언을 하면 아까 전에 2008년 부채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제가 오기 전에도 대만에도 진이 좀 났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요거는 조금 우리가 오늘 너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하나의 가설 중에 하나로서 일본이 100년에 한 번씩 도쿄 직하 대지진이 난다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그쪽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지금 대만 쪽이나 이렇게 일본 쪽에 지진이 계속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본의 부채랑 엮이면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말 이제 금융위기로 번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까지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게 일어나지 않으면은 지금 사회 구조 혹은 시스템 구조상에서 큰 부채 문제가 갑자기 어디선가 우리가 회색 코뿔소나 아니면 블랙스완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눈에 안 보이던 게 아니면은 문제가 있는데 터지겠네라는 게 급작스럽게 다가오기에는 정보 공유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대신에 이 좀 횡보 장세, 바닥을 기는 장세가 오래될 수 있다, 오래 걸릴 수 있다 정도를 좀 기억을 하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경제부 기자도 오래 하고 하셨으니까요. 네. 월급만 빼고 오르는 물가 이러잖아요. 근데 물가 오르면 월급은 왜 안 올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릴 때 배운 인플레이션이 다 잘못됐죠. 그게 뭐냐면 어릴 때 배웠던 게 인플레는 빚진 사람이 늘 유리하다. 그러니까 빚을 많이 지고 네. 뭐 술병 뒤에다 쌓아놓은 사람이 돈 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빚을 많이 졌을 때 그 우리가 어릴 때 배운 게 틀렸었던 게 원리금을 내야 되는데 늘 소득이 월급이 안 올라서 네. 원리금을 못 내서 이제 뺏겨가지고 네. 무너지게 되는 건데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 인플레를 좋아하는 이유가 어쨌든 절대치로 매출이라든가 이런 명목 수치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착시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 항상 그런 기업들이 마지막까지 붙잡아서 소위 말한 본인들의 이익을 취하려는 게 인건비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소위 말하는 좀 인건비 부분에 대한 컨트롤들이 많이 센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바로 그래서 안 올려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바로바로 안 항상 저 올려주죠. 얘기 나오잖아.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고. 현실적으로 뭐 한 줄 평을 드리자면 월급 올려주세요 했을 때 기업의 어떤 위치가 이제는 알았어 일단 나가 우리도 힘들어. 줄 서 있거든요. 네. 일할 사람이 줄 서 있다고. 이게 지금 우리 지금 빨리
좀 네. 개혁을 해야 되는 아쉬운 부분이다. 근데 이 부분은 또 한 가지 다른 게 있는 게 근데 판교는 오히려 회사가 의리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트렌드 자체가 이게 뭐 4차 산업혁명이다라는 얘기가 10년 전부터 나왔는데 코딩을 할 줄 알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래요. 없어서 지금 못 붙기 그 때문에 인구가 소수라는 게 문제죠. 사람마다 다르다. 네. 예. 전체 자, 금주 저 주간 증시 일정 한번 볼게요. 금주 주간 증시 일정인데 중요한 게 있어서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5월 9일에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그 저 중국 4월 수출입 물가 지수 나오고 10일이죠? 내일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출범을 하고요. 11일 날이 미국 4월 소비자 물가인데 이거 중요한 거고 13일 유로존 3월 산업 생산 물가 지수 이거 봐야 됩니다.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무엇보다 지금은 중요한 거죠. 그거 잘 봐야죠. 중요한데 이제 재료 분석, 재료 전망은 진짜 무의미한 것 같아요. 우리 금요일에 그 고용 지표도 만약에 시장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역시 탄탄한 고용 때문에 미국 경제는 금리 인상을 이겨낼 수 있다. 이제 이유를 붙이는 건데 네. 또 빠지니까 이제 고용 지표는 뭐 약발을 다 했다 이런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네. 11일 날 우리는 옵션 만기일인 12일 날 이 재료가 반영될 텐데요. 네. 목요일 날 미국으로는 우리 시각으로는 이제 수요일 날 밤일 텐데 지금 예상 4월 CPI 미국의 8.1%인데 이게 이제 뭐 8.2가 나오면은 더 힘들어요. 네. 뭐 7.9가 나오면 주식시장은 급등할 거예요라고 섣불리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최근 장이 재료의 논리성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처분에 맡긴다. 일단 확인하고 처분에 맡길 수밖에 없겠다. 일단 동그라미는 치셔야 될 것 같아요. 5월 12일 우리 장에 이제 반영된다라고 해서. 예. 그리고 내일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초청을 받았어요. 거기서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우리 방송용으로 말씀드릴까요? 예. 뭐 으쌰으쌰 하겠죠. 지금 경기 어려우니까 잘해보자. 부양해보자. 예, 부양해보자.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축포가 좀 시장에 나와줘야 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안 나왔고 내일은 나올지도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관련 섹터들 새 정부 출범하면은 좀 기대 심리가 좀 반영이 되는 경향이 굉장히 짙은데 이 부분이 좀 아쉽고요. 아마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은 좀 사면 논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그게 훨씬 맞죠. 일단은 대기업들이 살아야 또 대한민국 경제가 일단 우선적으로 살 수 있고 증시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찌 보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을 때 이재용 부회장의 그 사면 이슈가 삼성전자의 반격에 트리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이런 동아줄 잡듯이 희망 한번 잡아봅니다. 아까 저는 저 월급은 왜 안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고용이겠죠. 네. 그래서 5대 그룹 투자 고용 계획이 나온 게 있어서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뭐 SK, 현대차, LG, 롯데 이렇게 해서 신규 투자하는 얘기하고 고용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와 배터리 이런 거죠.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정책 테마주로 좀 오를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근데 대형주들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테마주로 간다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저기와 관련된 기업들 이제 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장비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거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리스트업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SK가 미국에 투자한다. SK가 뭐 우리에게 용인에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은 관련주들이 조금 들썩들썩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미래 가치가 얼마나 미리 반영되어 있는지를 좀 공부를 하시고 재무제표를 보시면서 실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습관. 특히 지금같이 좀 장이 안 좋을 때는 테마주 잘못 물리면은 이제 크게 빠진다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이나 항공산업 테마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테마주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방위산업 같은 경우 테마주가 아니고 세계 글로벌 트렌드와 함께 가는 지금 좋은 명분을 주고 있죠. 방위력을 증강시킬 수 있고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네. 뭐 정부가 바뀌는데 뭐 현 이제 교체되는 정부가 꾸준히 노력했던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었고요. 저는 이제 8월에 있을 이제 KPLO라는 이제 달 탐사 유성이 이제 쏘아 올려집니다. 스페이스 X가 만든 발사체에 실려서 미국에서 이제 8월경에 올라가는데 그 관련주는 일단 한국항공우주예요. 한국항공우주가 그 기종을 만들고요. 발사체는 일단 스페이스 X 거 그리고 그 추진제는 하나그룹에서 이제 만듭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 계속 부각되고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꺾일 때 꺾일 줄 알았는데 실적까지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우상향을 계속 그리고 있어요. 지금 차트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딴 세상에 있는 주식들이고 뭐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좀 추가하자면 인텔리안테크까지 소형 인공위성 만드는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탄력이 탄탄합니다. 근데 하나 더 오늘 좋은 뉴스가 나왔죠. 9년 동안 해서 2년 정도, 그러니까 2조 원을 투입을 하겠다. 우리도 한국형 스페이스 X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는데 항상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나왔던 삼성그룹에서 뭐 하겠다, 현대에서 뭐 하겠다 이런 이슈들은 3년 내내 있었습니다. 배터리, 바이오 더 투자하겠다, 늘리겠다. 그러나 성과는 그렇게 미치지 못한 성과들이 나왔고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성과들이 좀 빛을 내서 좋은 실적과 좀 우주항공 분야에서 좀 쾌거를 이루기를 좀 기도를 해봅니다. 네. 예. 정책 테마주는 뭐 앞으로 정책이 반영이 될 거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 테마주는 아니다는 말씀 저희가 늘 드렸고요. 오늘은 사실은 푸틴의 입에 전 세계가 주목을 했었는데 아직 지금 속보가 들어온 건 없고 단지 나스닥 선물 시장에서 2% 정도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들어오고 있네요.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또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 이런 불투명한 장입니다. 악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언제쯤 웃으면서 경주마를 달릴 수 있을지 그렇게 웃으면서 방송할 날을 기다려 봅니다. 곧 오겠죠?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